수원 광교의 송전탑 이설 공사가 용인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설을 원하는 광교 주민들과 반대하는 용인 성복동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용인에서 고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사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면서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광명과 시흥이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토지 보상이 늦어져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 주간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는 우리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갈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수원 광교 신도시엔 이전을 앞두고 있는 거대한 송전탑들이 있는데요. 당초 지난 1일부터 이설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인근 용인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송전탑 때문에 불안을 호소해온 광교 주민들은 계획대로 이설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수원 광교 신도시 내 한 아파트 단지. 뒷산에 아파트 높이와 맞먹는 송전탑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아파트와 송전탑 사이의 거리는 200m. 주민들은 입주를 시작한 10여 년 전부터 발암 가능 물질인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워서 미관상으로 보기도 좀 그렇고 전자파가 발암 물질이고 이 아파트에 아이들이 많이 사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좀 많이 불안해요. 그래서 좀 옮겨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문제의 송전탑은 이설을 준비 중입니다. 주민들의 우려가 계속되자 아파트와 가까운 송전탑들을 산 정상 쪽으로 옮기기로 확정한 겁니다. 광교개발 사업 시행자인 GH는 지난 1일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가 넘도록 공사는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 너머에 있는 용인 성복동 주민들이 송전탑 이설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복동 주민들은 계획대로 송전탑이 옮겨지면 성복동에서 보이는 송전탑 높이가 더 높아질 거라며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이설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광교 아파트 주민들은 어떻게 건강권보다 조망권이 우선이냐며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이 너무나 황당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희는 보시면 송전탑이 밑에부터 끝까지 다 보입니다. 뭐 이런 것과 비교하면은 정말 저희가 그쪽 말씀은 좀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너무 지역의 그런 게 좀 심하지 않을까. 지역 정치권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설 후 송전탑과 성복동 사이의 거리는 1.2km. 눈으로 보이는 높이도 15cm 정도만 높아진다며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는 건 너무 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기존에 있던 그 철탑이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기존에 보였던 철탑에서 한 15cm 정도 이렇게 조금 더 보인다고 그렇게 시뮬레이션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문제로 삼아가지고 이 부분을 민원을 넣는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자파에 대한 우려로부터 해방을 앞두고 있었던 광교 주민들. 공사가 지연될수록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광교 송전탑 이전은 광교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전 소식에 용인 성복동 주민들은 조망권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송전탑 이전 문제가 지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어서 김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 성복동의 한 아파트에 고압 철탑을 떠넘기지 말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주민들은 송전탑이 이전될 경우 50m 이상 높아져 더 잘 보이게 될 거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커뮤니티에도 조망권을 해칠 거라는 우려를 비롯해 송전탑 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 광교 해당 아파트는 송전탑이 있는 걸 사전에 알고 입주한 게 아니냐며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 아파트는 들어올 때부터 그거 알고 들어왔으니까 그걸 감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그저 그냥 놔둬도 될 걸 갖다가 왜 그 20매덕을 들여가지고 저렇게 옮겨야 되는지 그것도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하겠다고. 성복동 주민들은 GH의 공사 추진에 반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송전탑 이전 반대 서명부를 제출했고 용인시 또한 권익위의 갈등 중재를, GH에도 민원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성북동 일대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데다 착공 과정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GH로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그 노력을 해달라는 공문 발송을 했었고, 그리고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도 해당 안건을 좀 상정을 해서 주민들, 저희 시 성북동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어느 정도 수렴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고 이제 사업시행자 안건으로 상정을 했고요.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이달 1일 착공 예정이던 송전탑 이전 공사는 잠정 연기됐습니다. GH는 이설공사 경관과 관련해 분석 용역을 진행 중인 상태로 결과가 나오면 용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르면 9월 말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용인 지역 주민 설명회가 열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수원과 용인 주민들의 입장차가 팽팽한 상황이어서 이후 절차 진행엔 난항이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효식입니다. 안양에선 시청사 이전을 두고 같은 당 당원 협의회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만안구 쪽에선 시청사 이전을 환영하고 있지만 동안구 측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만안구와 동안구로 갈라진 주민들의 반응이 정치권으로 넘어오는 분위기입니다. 이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양시청사 이전을 놓고 만안구와 동안구에 걸려있는 현수막입니다. 국민의힘 안양 만안 당원협의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고 시청사가 있는 안양 동안갑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돈익 만안구 당협위원장은 시청사 이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아 사업을 촉구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최대호 시장이 약속한 대로 시청사를 만안구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건데 공식적인 인터뷰는 피했습니다. 이에 반해 안양 동안갑과 동안을 당협위원회는 시청사 이전에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안양 동안갑의 임재훈 당협위원장과 동안을의 김필려 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시청사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들의 총의,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좀 물어보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고 그 과정을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동안구와 그 만안구의 그 대립적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안양시의 오해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제가 동안구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본 바로 의하면 시청사 이전이 웬 말이냐, 생각지도 않은 그런 말이다, 절대 불가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동안구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또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후에 천천히 준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서두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두 위원장은 시청사 이전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재훈 안양 동안갑 당협위원장은 따라서 시청사 이전 문제는 민주당만의 것이 아닌 만큼 여야를 떠나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안양시청 이전의 문제는 단순히 민주당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국민의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안양시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각 정파가 참여하는 나름대로 협의기구를 다시 한번 최대호 시장에게 정식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김필려 안양 동안을 당협위원장은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동안구가 다시 정비될 예정이라며 평촌 신도시 재정비에 맞춰 시청사 이전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안구의 큰 이슈가 되는 만큼 체계적인 준비와 또 대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을 타개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숙기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시청사 이전 공약을 함께 논의한 만큼 아직까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전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안양시청사 이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7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정치 쟁점으로 또다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다음은 안산 지역의 한 공기업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선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표이사는 노동조합이 회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대표이사가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지역 난방을 공급하는 안산 도시개발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표이사 업무용 차량에 GPS가 철거되고 사적으로 이용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거의 다라고 하시면 거의 다. 그러면 일부분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적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일부분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 지인들 무슨 애경사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직원들 애경사 있을 때 그때는 휴일날이지만 부득이하게 기사를 대동해서 할 수 있고. 이후 대표이사와 노동조합이 충돌했습니다. 회사 측은 노조 관계자들이 회사 정보관리자의 PC에 무단으로 접근한 불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노조위원장과 총무부장의 PC를 강제로 압수하는 등 감사를 벌였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불리할 거다 하는 계산을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장을 연임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벌였어요. 몇 사람하고 공모해가지고. 노조는 이에 대표이사가 노조 활동을 할 수 없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인격 모독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그 이후에 노조에 돌아온 것은 단체 협약 해직 홍보, 가진 모욕과 비난, 욕설, 해고 협박, 허위사실 유포, 부당 노동 행위, 갑질, PC 압수, 폭행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안산 도시개발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이화수 대표이사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안산시 청문 조례를 제정해 시 산하 출자 출연 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청문회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2026년쯤에 가서야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는 현 시장 임기 내에는 인사청문 제도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한편 안산시 의회에서는 시 출자 출연기관과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용인에서 고등학교 교사가 또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을 하루 앞두고 벌어져 충격이 더했는데요. 학교 현장에선 교권 회복과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폐교육법은 추모행동 방해와 탄압 중단하라. 검은 옷 차림의 교사들이 경기도 교육청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7월 숨진 서희초 교사의 49제를 맞아 진행되는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불참을 요구한 도교육청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정교조 경기지부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추모 움직임을 불법이라고 규정지은 교육부와 도교육청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사의 기본적 권리인데 이를 막는 건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49제 추모 집회에 참여한 교사를 조금이라도 탄압한다면 노동조합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돌입한다면 임태희 교육감은 교사를 저버린 교육감으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용인에서 학부모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60대 교사가 지난 3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사들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희초 사건 이후에도 교사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추모와 애도를 탄압하는 것은 최악의 교권 침해라는 비판입니다. 어제 또 용인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교육부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경기도 교육청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선생님들의 49제 참여를 막기 위해 파면과 해임이라는 공문으로 협박하고 재량업하는 학교에 일일이 전화하고 방문하여 압박을 넣었습니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추모 참여를 막는 대신 교권 회복을 위해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사들의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로부터 학교 급식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각종 급식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는 물론 대안학교와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급식 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일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학교 급식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강화됩니다. 교육청이 관리하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그동안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안학교와 학교 밖 청년들의 쉼터 등이 검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회는 학교 급식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긴급 절차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은 세슘과 요오드 등 세 종류의 방사능 물질은 물론 토양 오염 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유해 물질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시군과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조례 개정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그러니까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도 좀 높고요. 또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나 지자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 조례를 좀 개정해서 담을 예정입니다. 일본 등에서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됩니다. 어시장이나 식당 등의 원산지 표기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에 유통 전산망을 통해 허위 표시 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수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관련 정보 접근 권한 등을 이양받았다며 시군 단속 활동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연내 방사능 검출 장비를 추가 도입하고 논란이 일고 있는 삼중수소와 관련해 표준 검사 방식이 나오는 대로 바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도의회에선 방사능 검출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시군과 학교 등에 간이 검사 장비를 보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후쿠시마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내년 예산에 방사능과 관련한 비용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용인시는 스쿨존 사고 예방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바꾸고 사고 예방 시설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장에 김유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용인의 한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칠해졌습니다. 일대 보호구역 신호마다 자리한 횡단보도도 모두 노란색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눈에 띄는 색으로 바뀐 겁니다. 저희 아이도 이제 등교할 때 횡단보도를 2개 정도 지나거든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횡단보도가 예뻐졌다고 말을 해서 이제 눈에 잘 띄니까 그만큼 부각이 되는 거겠죠.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노란 횡단보도와 함께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기종점 표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에 따른 건데 이 외에도 지역에선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들이 늘고 있습니다. 용인 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232곳. 시는 예산을 확보해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색깔을 모두 노란색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가 좋아져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용인시는 이 외에도 차량의 접근을 알려주는 시설이나 빨간불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을 비롯한 안전시설을 보호구역에 설치해갈 계획입니다. 경찰은 지자체와 함께 안전시설을 늘려가는 한편 계도와 단속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들이 경각심이 조금 더 생기고 주행하는 차량들이 속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 운전자분들한테 일단 먼저 안내, 계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스쿨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법규와 시설이 점차 강화하는 가운데 지자체와 경찰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1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회기엔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1년 만에 재개됐는데요. 날선 설전이 벌어졌다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박희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는 1,432억 원 확대된 총 33조 9,500억 원 규모의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세입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1조 9천억 원 이상 감소했지만 감액 추경이 아닌 확장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도는 업무 추진비 10% 감축 등을 통해 세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세출 구조 조정과 전년도 잉여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경기 진작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성장의 불씨를 꺼트려서는 안 되고 경기도교육청은 6,700억여 원 증가한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추경안에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추진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예산 등이 담겼습니다. 임태희 도교육감은 최근 교육계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계를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정말 죄송스러움을 금할 수 없으며 국민의힘 내부 갈등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1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의 추경 예산을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고 김동연 도정이 이재명 시즌2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 재정 탕진은 계속되고 도지사가 도정원 내팽개친 채 중앙 정치에 기웃거리거나 정부를 상대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개인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태희 교육감 출범 1년을 혹평했습니다. 경기교육을 책임진 교육인이 아닌 정치인으로서의 행보에 더욱 적극적이다 보니 교육가족들이 사기는 엉망이 됐고 임기제 후원금 및 인사 논란 등 공직기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1년을 돌아봐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도와 도교육청의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156개 안건을 심의합니다. BTV 뉴스 박희풍입니다. 화성시의회에선 한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가 논란입니다.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여러 차례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명 논의와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지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B 의원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상대방이 못되고 뻔뻔해 용서가 안 된다며 욕설과 함께 두고 보라는 협박성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같은 문자는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에 걸쳐 여러 차례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성시의회는 이에 지난달 17일 윤리특위를 열어 동료 의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A 의원의 제명 여부를 표결에 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성시의회는 지난 5일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A 의원의 제명 여부를 표결했는데 제적위원 3분의 2인 17명보다 2명이 부족한 15명만이 찬성해 결국 제명안은 부결 처리됐습니다. 아울러 A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 사과와 출석 정지 30일로 대체돼 가결됐습니다. B 의원에게 문자를 보낸 이유와 징계 결과에 대한 입장 등을 묻자 A 의원은 시의회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저는 화성시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하지만 B 의원은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부결로 이어져 유감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투표를 했다는 거는 저희가 시민들이 뽑아주는 선출직 의원인데 자격이 있겠냐라는 거죠. 퇴장을 한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 의원의 협박성 문자 발송 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도 진행됐으며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여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최근 경기 남부 지역 지자체들은 저마다 긴축 재정에 들어갔습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년 살림살이는 더 힘겨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사가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이 회사는 법인세 가운데 10%를 수원시에 지방소득세로 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상반기 법인세가 7조 1,071억 원에 달했지만 올해는 2,412억 원으로 97%나 줄었습니다. 이 법인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도 내년 1,100억 원의 세수입이 줄 것으로 보고 긴축 재정에 들어갔습니다. 충격이 있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 위주로 마무리하는 데 위주로만. 평택시도 이 같은 세입 감사로 1,000억 원 이상이 줄 것으로 보고 내년 각 부서의 예산 20%를 감액해 편성에 나섰습니다. 당장 평택 고독신도시 내 평화예술의 전당, 장애인 복지관 신축 등이 감액에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세입이 줄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이제 배부되는 금액도 줄 것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큰 틀에서 작성을 하게 된 거죠. SK 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시는 기업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사실상 법인세 수익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천시 지방세의 30%를 부담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매출 부진에 시는 내년 사업 예산을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할 판입니다. 실적이 마이너스라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안 들어오고 여파가 후년까지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들 아시지만 하이닉스가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시장의 불황이 계속되면 이들 업체의 수익 구조에 따라 지방 정부의 세금 수익도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어 내후년까지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지방세 의존도가 높은 지방 정부들. 재정 절벽 위기에 놓인 이들 지방 정부는 뾰족한 묘안이 없어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과 시흥시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개발 사업을 정상 추진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늦어지는 토지 보상 문제로 원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김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이 3기 신도시 문제와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박 시장은 3기 신도시 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5년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지구 전면 취소로 지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광명시흥 공동주택지구에 대해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주택사업 전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과거 정부의 배신으로 얼룩진 상처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부의 약속을 굳건히 믿으며 신도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최근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보상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2년 정도 늦어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주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 임 시장은 토지주들이 평균 6억 원의 부채를 감당하고 있다며 더 이상 보상이 미뤄져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상이 지연되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광명시흥 지구의 아픈 역사와 주민 고통을 직시하고 정당하며 신속한 보상, 주민 피해 구제에 사력을 다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광명시와 시흥시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동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여의도의 4.3배 면적의 주택 7만 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오는 2025년 착공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반대로 안산 화랑유원지 개발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남생이의 서식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계획대로 개발이 진행된다면 남생이 서식지 파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알에서 깨어난 작은 거북이 한 마리가 본능적으로 물가를 찾아 움직입니다. 잠시 힘에 부치는 듯 하더니 이내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갑니다. 천연기념물 제453호인 민물거북이 남생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남생이가 발견된 곳은 안산시 도심에 위치한 화랑유원지. 이곳에서는 무려 14곳에 남생이 산란터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화랑유원지는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호수 한가운데 인공섬을 만들고 데크로드를 세워 사람이 걸어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인공섬이 건설될 위치는 현재 갈대숲이 우거져 남생이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교각을 놓고 사람이 다닌다고 그러면 일부 생태 보금자리는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남생이들이 알을 낳은 산란장 인근에는 길이 약 40m 규모의 베이커리 카페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호수 북쪽에는 100m가 넘는 음악 분수도 설치됩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남생이 서식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식지나 아니면 산란지, 동면지 등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현재 화랑유원지 호수 일원에서는 문화재청의 의뢰로 전남대학교 동물행동생태학 연구실에서 남생이 산란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남생이가 서식하는지는 내년부터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안산시는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어서 사전 생태조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인 남생이가 살고 있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생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유입돼서 현재 좀 그 생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이제 협의한 결과 그런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의 대상은 아니라고 그렇게 협의되었습니다. 안산시는 남생이의 산란과 서식에 문제가 없도록 저소음, 저진동 공법 등을 도입해 내년 5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천연기념물 남생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와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개발이 동시에 진행될 형국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경기도가 연말까지 세계 민자도로에 전기차와 수소차 통행료를 50%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 도로는 일산대교와 서수원 의왕 고속화도로, 제3 경인고속도로입니다.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면 전기 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면 됩니다. 도내 전기 수소차 등록 대수는 2020년 2만 대를 넘어섰고 지난해엔 8만 대를 넘어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중년 여성이 수원시 광교이동 행정복지센터에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익명 기부자는 6일 오전 9시 반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돈 뭉치와 편지가 든 종이봉투를 올려놓고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편지엔 생활비를 아껴 적금을 들어 5천만 원을 만들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여러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원시는 여성이 두고 간 성금을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주말을 맞아 우리 주변의 걷기 좋은 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천 호법면엔 천변을 따라 조성된 호법의 숲이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나무와 꽃을 심어 가꾼 숲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호법의 숲길로 김효승 기자가 안내합니다. 천변을 따라 해바라기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자전거와 사람이 함께 오갈 수 있는 산책길. 이천 호법면 복하천에 자리한 호법의 숲입니다. 도로도 생기고 이제 주변에 나무도 심어지고 꽃도 생기면서 길도 넓어졌어요. 눈도 즐겁고 옆에 하천도 흐르고 논도 있다 보니 되게 드라이브도 하기 좋고 그리고 자전거 타기도 좋고 걷기도 좋은 그런 도로가 돼서 2019년 조성되기 시작한 호법의 숲은 호법 레포츠 공원에서 출발해 주미교까지 걸어 돌아오는 6km의 둘레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레길을 걷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 남짓. 천변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 곳곳엔 해바라기와 무궁화를 비롯한 계절별 꽃과 나무들이 눈을 즐겁게 하고 길을 걷다 만나는 작은 정원과 카페에선 이런 풍경을 감상하며 쉬어갈 수 있습니다. 다리 위로 장식된 코스모스 조형물과 조명. 호법의 숲은
특히 가을철 코스모스 꽃길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 배경에 주민들이 직접 나무와 꽃을 심어 숲길을 조성했다는 점이 의미를 더합니다. 백사하면 산수유 축제, 또 장호원 하면 복숭아 축제 이렇게 있는데 호법에는 뭘 자랑할 게 알려진 게 없어서 호법에도 숲길을 하나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조성해보자. 주민들은 마을의 초입인 아울렛 주변 도로에도 코스모스를 심으며 호법의 숲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울렛에 쇼핑 오시는 분들이 꽃길도 걸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눈길을 좀 이쪽으로 돌려보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호법을 알리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까요? 코스모스 인기에 여세를 몰아 올해는 처음으로 꽃 축제도 열릴 예정입니다. 코스모스 중심의 축제고 또 호법 농가가 이제 절화하는 농가가 있어서 한 20농가 되는데 그분들이 또 같이 축제에 같이 참여해줘 가지고 해바라기도 조성돼 있고 나무도 숲을 조성이 돼 있어서 중간중간 즐기면서 걷기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천 호법의 숲 코스모스는 오는 9월 중순 만개할 전망인 가운데 호법 꽃축제는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립니다. 더위가 점차 물러나고 걷기 좋은 계절. 이천 호법의 숲에서 가을 꽃축제를 만끽하며 휴식을 즐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BTV 뉴스 김효지입니다. 평택 서정리 막걸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정리 마을의 이야기가 담긴 막걸리인데 입소문을 타고 전국 곳곳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막걸리 사업이 이제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 서정리 술빚는 마을에 주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탁주를 만드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르신 입맛을 공략했던 탁주. 요즘은 젊은이 입맛과 세계 시장을 주름잡기 위해서 막걸리가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 스토리를 담은 막걸리 이야기, 오늘 만나보시죠. 흰쌀과 누룩, 어떤 첨가물도 들어가지 않는 자연의 맛. 효소가 살아있어 지속적인 발효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신비로운 맛을 냅니다. 전통주 방식 그대로인 제조 과정을 거쳐 막걸리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쌀과 누룩만 사용해서 자연당 막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막걸리를 목표로 좀. 평택시 서정역세권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농업회사 법인을 출범해 만든 막걸리입니다. 120여 년 된 서정우물인 서두물을 핵심으로 지역 특산품 평택 대표쌀, 슈퍼오닝을 사용해 전통 방법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작한 일인데 연구하고 문을 여는 데만 3년이 걸렸습니다. 오랜 연구를 거듭한 만큼 주변 반응도 좋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기관 등의 대량 선물 구입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평택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으로도 지정됐고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마을급이 아니고요.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릴 수 있을까? 이 지역을 알리고으로써 평택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 이제 그 지역과 상생하는 그런. 이들의 바람대로 일자리도 늘고 관계사의 매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장애인들이 도종한 쌀을 납품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더 행복나눔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막걸리 출시로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습니다. 줄어드는 쌀 소비와 코로나19로 급식 납품이 뚝 끊겼는데 막걸리 주재료로 쌀이 사용되면서 급격하게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가 늘었고 월급을 타면서 이들의 생활에도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 작업장에 취업하시면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조카들 용돈도 주고 어머니의 선물도 사줬다고 그러면서 오셔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던 게. 특히 저렴한 쌀을 구입할 수도 있는데 평택 생산품 중 최고급 쌀만 고집하는 게 가장 고맙다고 말합니다. 좀 더 싼 쌀도 쓸 수 있고 하지만 그 지역에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는 사업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졌다라는 것에 너무 좀 기대가 되고 앞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막걸리도 구매해 주셔서 어르신에서 젊은 입맛까지 사로잡는 막걸리. 밥상이 쌀 소비는 줄었어도 시름 겨운 모든 세대를 위로하는 막걸리가 골목 상권 지킴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향을 살리는 또 다른 힘이 된 막걸리. 이번 한가위에는 귀성길에 오르는 것보다 고향 이야기와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탁주 한 병을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주아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오늘의 주제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 자전거를 타기 전에 먼저 복장 점검부터. 이렇게 챙이 넓은 모자는 예쁘기도 하고 햇볕을 잘 가려주지만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서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모자 대신 선크림을 듬뿍 바르고 선글라스를 껴준다면 햇볕을 잘 피할 수 있겠죠? 거기에 안전을 생각해서 이렇게 헬멧을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헬멧을 쓸 때는 손가락 2개가 턱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유를 주고 헬멧을 써주세요. 다음은 옷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긴 치마가 왠지 청순하고 예뻐 보이지만 자전거를 탈 때는 페달에 말려 들어가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통이 너무 넓은 바지 또한 페달에 같이 말려 들어가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지금 저처럼 이렇게 몸에 잘 맞는 적당한 통의 바지를 입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전거를 타기 전 자전거를 점검해 볼 건데요. 자전거 점검은 A, B, C 딱 3개만 기억해 주세요. A, 바로 에어입니다. 자전거 바퀴에 에어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B, 브레이크, 오른쪽, 왼쪽 한 번씩 잡아서 잘 작동하는지. 또 하나의 B, 바로 벨인데요. 따르릉 소리가 잘 나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 C는 체인입니다. 자전거 체인 점검하는 방법은 손으로 페달을 돌려서 뻑뻑하진 않은지 헐겁지 않은지 확인해 주세요. 안전을 위해서 ABC를 확인하고 나서는 후미등과 또한 자전거 앞쪽에 전조등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후미등과 전조등은 야간에 차량과 부딪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자전거를 타볼 텐데요. 자전거를 탈 때는 자전거 전용 도로로 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네요. 없을 땐 차도의 우측 갓길로 통행합니다. 횡단보도는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되고요. 이렇게 자전거 통행 전용 도로가 있다면 타고 가셔도 됩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음주 금지, 스마트폰, 이어폰 모두 금지. 안전한 자전거 타기 하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이규엽입니다. 막바지 여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선선해지면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자전거 사고도 교통사고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잘 알고 있는 것도, 또 사고가 났을 때 구호 조치 등 대처 방법을 잘 알고 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전거 안전 운행에 대한 법률 상식을 준비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일반 도로로 통행 가능하지만 이때에는 반드시 도로 우측 갓길로 붙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전거는 보도 통행 금지이지만 법률상으로는 3가지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 신체 장애인은 보도로 자전거 통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인데요. 화면과 같이 표지판에 보행자와 자전거 사이에 구분선이 있다면 자전거는 보도 위에서 차도 쪽으로 또는 자전거용으로 구획된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로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위의 3가지의 이유로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때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해야겠죠? 만약 자전거를 타던 중 주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긁거나 흠집내는 손괴가 발생한다면 인적사항 제공의 의무에 따라야 하고 또한 6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주행하면 차량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적발 대상이 되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라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만약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오늘은 안전한 자전거를 타기 위한 자세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자리 잡은 자전거 생활에 안전을 더해 더욱 즐겁게 자전거를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